예, 반갑습니다. 정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 과정인데 평택은 보니까 별로 진행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없어서 이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꼭 평택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또 경기도는 보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많이 돼요. 보니까 착공된 것까지 합치니까 보니까 오늘 작년 1분기까지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요. 구역이 378개 구역 이렇고요. 정비구역 예정된 거 빼고 준공된 거 빼고 이러니까 그래도 한 189개 구역 그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택에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시청에 오늘 확인해보고 이런 자료 좀 취합을 해봤는데 3개 구역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잠시 먼저 보고 보통 과정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전체 다 보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3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재개발 재건축 한번 들어보긴 하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긴 하셨을 건데 지금 진행되는 데가 여기 보면 세교 1구역이라고요. 네, 세교 1 재개발 재건축 좀 이따 차이점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건데 세교 1 재개발이 지금 한 1526세대 위치는 어딘지 아시겠죠? 예. 2015년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고 시공사 선정 중에 있는데 시공사 선정에 유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하겠다 지금 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재개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유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재개발은 이렇습니다. 재개발에 일반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주고 나머지를 이제 일반 분양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은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주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지 않고요. 임대사업자한테 넘깁니다. 조금 저렴하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그걸 전부 다 자기 자산으로 사요. 사가지고 있다가 8년 동안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8년 하고 나서 8년 끝나고 나면 계속 임대할지 아니면 일반 분양할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는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세교 1 재개발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유스테이 연계형으로 재개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송원 현대연립 재건축요. 송원주택 현대연립 이쪽에 있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대수는 259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11년도에 사업시 인가가 났는데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요 근래에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은 뭐냐면 조합원들 이 주택 허물고 새 아파트 들어갈 때 몇 평형대 신청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20평대 들어갈래? 30평대 들어갈래? 40평대 들어갈래? 아니면 상가 들어갈래? 그거 물어보는 게 조합원 분양 신청입니다. 요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요 조합원 분양 신청 끝나고 나면 이제 관리 처분하고 이주 철거, 일반 분양, 착공, 준공, 소유권 이전 청산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요쪽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정리의 서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서정연립 재건축이라는데 한 1107세대 지금 재건축입니다. 하고 있고 2013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올 7월 달에 보니까 사업시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지금 어쨌든 3개 구역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주거용도 하시고 상가도 하시고 토지도 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또 재개발 재건축이 또 워낙 또 핫하다 보니까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또 중개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또 재개발 구역 중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고요. 특약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또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그 책에 대부분 다 나와져 있습니다. 나와져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해놓을 테니까 하시다가 지금은 지금 내가 당장 재개발 재건축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런 거 접할 때 그 책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 옛날에 그 강사 이야기가 그 말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주로 재개발 중개업도 같이 하고요. 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계속 중개만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요 원래는 협회에
주로 이제 그 중개소장들 대상으로 강의 주로 하고요. 뭐 서울, 뭐 대구, 부산, 창원, 뭐 울산 이쪽 편에 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부동산 정보 협동조합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특화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들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소장님들 한 6분 정도를 이렇게 제가 모집을 해가지고, 소장님 우리 어쨌든 중개업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특화된 걸 하는데 우리 같이 조합원으로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출자금 한 200만 원 정도씩 내가지고 정부 지원받아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다 올라오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하고도 다음에 언젠가는 조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는 부산, 영남권의 대구부터 해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올라오게 되고요. 서울, 또 경기도, 평택까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쪽에 혹시나 계시는 소장님이 계시게 되면 저랑 같이 조합원으로 같이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렇게 되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평택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 물건이 올라오면 그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소장님이 캐치해가지고 연락해서 중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오늘 3일이에요. 그죠? 3일인데 3시간이니까 9시간 만에 자세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해요.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개소장님들 할 때 강의하는 데가 제일 편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왜냐하면 소장님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단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해도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투자자 초보자를 상대로 강의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개소장님들은 충분히 9시간 해도 그런 거 다 마스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싶고, 시험 칠 때 뭡니까? 우리 도정법이죠. 정비법 문제가 한 몇 문제 나옵니까? 6문제? 다 맞추셨어요? 안 맞추셨어요? 안 맞추셨는데 합격하셨네? 정비법이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뭐 어려운지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업에서는요, 사실은 돈이 돼요. 중개업에 관련된 것들, 여기 정비법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나중에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피가 뭐 5천, 1억, 2억, 뭐 서울 같은 데는 5억씩 막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개를 하다 보면 내가 사줬는데 그 사람 피가 계속 오르면 그 사람 엄청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람 또 소개해주고 또 그 사람 1년, 2년 지나가 또 피가 또 뜨면 또 팔아달라고 의뢰도 들어오고, 그래서 선순환이 돼서 중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이런 교육 듣지 않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보통 중개 사고 생기는 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많이 생깁니다. 막 열성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빠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 같은 거 걸려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자격증 따서 오픈했는데 6개월, 1년 만에 문 닫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거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고 우리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죠. 평택은 우리 뭐 조성 대상 지역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을 어떻게 내가 건류해야 되고 또 대출 규제는 어떻게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의뢰인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일 조정 대상 지역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풀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먼저 볼 겁니다. 다음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인가, 뭐 공부 많이 하셨을 건데 여기서 이론적이고 공부하는 거 하고요. 실무에서 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인지, 자, 이런 걸 볼 겁니다. 혹시 뭐 비례율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권리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죠? 분담금, 또 조합원 자격, 이런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고요. 자, 정비사업은 또 절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행 절차대로 진행이 돼요, 그죠? 자, 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일의가 결성이 되고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체 인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인가 받고 조합원을 동호수 추첨하고 일반 분양하고 착공, 준공, 소유권 이전 청산, 자,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머리에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이제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이제 기억이 확 나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중개할 때, 해야 되는 뭐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련돼서 한번 볼 거고요. 자,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관리 처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철거, 2주 철거를 해야 돼요. 2주 철거해야 되면, 정비 사업 재개발 환자, 그래서 오케이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관리 처분 끝나고 이제 2주 해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2주를 하려니까 내가 평생 살았는데 이 집 한 집밖에 없는 거야. 근데 2주 해라고 다들 나가서 살아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비라는 게 또 지급이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물론 나중에 빌려주는 돈이에요. 자, 그런 이주비라는 게 있고요. 또 세입자들한테 주거 이전비라는 게 있어요. 구역 지정 전부터 살은 세입자는 도시가계 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주거 이전비 같은 게 지급이 돼요. 저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돈입니다. 또 이사하기 위해서 이사비 같은 게 있죠. 보통 막 100만에서 300만 원, 많은데 500만 원, 1000만 원도 주는데 이사비라는 게 있어요. 또 그 외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또 주거, 뭐 이주 촉진비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뭔지 알아야지 내가 권유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사비가 이 구역에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구역이래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물건 팔겠다고 내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있어서 지금 붙였어요. 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 지금 나중에 200만 원이 나올 거래. 자, 이 200만 원 이사비는 매도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지가 않죠. 예. 중개사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예. 중개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건데, 근데 정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억짜리 거래하면서 200만 원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볼 겁니다. 다음 저 분양 자격 관련했어요. 자, 이 구역에 내가 재개발 구역에 지금 물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구역에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은 거래시키면은 산 사람이 새로 받는 분양 자격,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주택이요. 10평짜리 주택이 있어요. 10평짜리. 10평짜리 주택도 될까요? 예, 네. 자, 주택이 근데 한 평짜리 주택이, 한 평짜리 주택 혹시 보셨어요? 한 평짜리 주택이 있는 거. 한 평짜리 주택도 거래시키면 산 사람은 분양 자격이 될까요? 네, 그것도 돼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구역에요. 땅이 나왔어요, 땅. 땅이 한 30평 정도 나온 거예요. 땅 30평은 거래시키면 산 사람이 분양 자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30평. 30평은 돼요. 자, 근데 땅이요. 나왔는데 한 20평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땅 30평은 분양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30평 나온 게 도로 30평이 나왔어요. 지목이 도로입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도로 30평이 나왔어. 이거는 거래시켜도 될까요? 그 산 사람이 분양 자격이 될까요? 네, 그것도 돼요. 자, 이 구역에 무허가주택이 나왔어요. 무허가주택. 무허가는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을 무허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거래시켜도 될까요? 분양 자격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분양 자격 관련된 것들 자, 볼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주권 프리미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거래를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거래할 때는 나중에 보면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감정가 플러스 피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근데 이 피가 어떤 구역에 가니까 피가 2억 한대요. 옆에 구역에 가니까 피가 5천만 원 한대요. 자, 우리가 거래를 시킬 때 피가 2억짜리는 거래시켜도 돼요? 5천만 원짜리 거래시켜도 돼요? 거래시켜도 되죠. 거래는 시켜도 되는데, 자, 피가 2억 하는 데는 자, 손님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피가 2억인데 이거를 사서 얼마만큼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뭐 사는 사람이 혹해서 2억 주고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피가 지금 2억이 돼 있는데 앞으로 피가 더 얼마만큼 더 오를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시세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구역에 각 구역마다 프리미엄의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자, 세교 1구역에 최대 P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구역에 최대 P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교 1구역에 P가 4까지 오를 수 있는 구역이야. 근데 지금 P가 2억에 자, 그건 중개해도 되겠죠. 지금 2억인데 앞으로 2억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옆에 구역에는 P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최대 오를 수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돼. 지금 5천 하고 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오르는데 이거 권유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번역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최대 P가 프리미엄의 구조가 어떻는지를 알면 모든 구역에 대해서 내가 다 조사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의뢰,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의 구조가 무엇인지. 자, 요걸 알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역의 최대 P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볼 거예요. 다음, 수익률. 자, 이런 거 볼 거고요. 자, 우리 세법 취득세 많이 공부하셨죠? 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특례 조항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분양자기 아닌 현금 청산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 받고 난 돈 받고 나가야겠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비대위라 그러죠.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래서 난 여기 반대해. 이런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라 그러는데, 현금 청산자는 이 구역 내에 조합에서 이제 협상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협상에 돈을 받는 시점부터 1년 내에 그 구역이 포함된 광역시의 주택을 1년 내에 사게 되면 취득세 100% 감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양도세도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자, 양도세는 우리가 중개하는데 손님한테 우리가 양도세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이 양도세에 대해서 주로 물어봐요. 예. 이 물고 사는데 내가 이거 팔고 나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략적인 것까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도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좀 특화된 게 있고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는 양도세에서 구분해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하는 것도 같이 볼 겁니다. 자, 재개발은 또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재개발 구역에 감정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구역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더 허물고 새로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면 이 구역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돈이 필요한데 조합원들한테 요 사업하려고 하니까 돈 1억씩 다 내세요. 그러면 조합원들 돈 1억씩 흔쾌히 다 내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받아가 사업하는 겁니다. 이 구역을 전부 다 담보 잡혀서 은행에 대출받아가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 가치가 얼마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걸 하는데, 근데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할 때 물건 지금 두 개를 건조를 해요.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한테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A라는 물건이 B 물건보다 감정평가가 나중에 더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칙을 조금 알게 되면 여러분 브리핑 하는데 수월하겠죠. 또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또 투자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경우에도 감정평가 잘 나오는 물건을 고르는 방법, 자,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련된 것도 좀 볼 겁니다.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이나 특약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도정법 122조에 이렇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구역 내의 부동산의 매매, 전세, 임대차 등의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러한 사항을 설명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받으신 분은 특약에 그렇게 넣어놓습니다. 특약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은 이 특약이 없어요. 자, 특약이 없다는 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나중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뭔가 불편해, 뭐 잘못 거래한 것 같아. 자, 그럴 같은 경우에는 중개소장을 상대로 뭔가 자꾸 걸라고 하겠죠. 그럼 이런 내용이 없으면 걸린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계약이 바로 깨지진 않지만 뭐 또 손해배상 문제나 또는 영업 정지 같은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조에 나오는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필수 특약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거래할 때는 이 특약사항을 계약서에다가 픽스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실거래가. 자,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예. 잔금 치고 60일 내는 아니죠. 계약가 60일 내는데 이번에 그 9.13 대책 나오면서 이제 30일 내로 단축시키는 걸로 이제 바뀌려고 합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요, 60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이 상태, 계약된 상태로 그대로 해서 잔금까지 딱 치버리면 딱 좋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하다 보면 매수인 LN이 내 명인데 우리 와이프 명의로 바꿔주세요. 잔금 날이
1월 10일인데 뭐 이런 사정 때문에 1월 15일로 바꿔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바뀌면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면 또 정정도 해야 되잖아요. 일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60일 동안 있으면 60일 좀 다 돼가면 잔금 때 다 돼가면 우리가 실거래 신고하면 되는데 30일로 우리가 단축이 돼버리니까 일을 2번 이상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는 우리 계약서는 그냥 하나 쓰면 되죠. 주택에 대한 주택계약서, 토지는 토지에 대한 계약서 한 장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입주권 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방에서 우리 협회에서는 보면 이제 하나만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2장이 출력되게 나와 있긴 한데 일단 2장, 기본적으로 2장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요. 신고 필증도 2장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권 실거래 신고 방법 자, 이런 거 볼 겁니다. 다음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 구역 내에 자,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부 다 할 겁니다. 자, 비례율인데 앞으로 이게 비례율이 상승할 구역인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질 구역인지 또는 나빠질 구역인지를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방법 좀 보게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조합원 찾기. 내가 재개발 구역에 지금 들어갔어요. 신입으로 지금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내가 지금 물건이 없잖아요. 거래를 하고 싶은데 물건이 없잖아요. 근데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거래가 잘 안 돼요. 처음에 상당히 애를 먹죠. 그래서 명함도 붙이고 말이 하는데 그 조합원 찾는 방법, 매도인 찾는 방법을 예전에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손님들을 많이 찾았는지, 매도인을 많이 찾았는지, 자, 그런 거 노하우 같이 공개해서 이렇게 하면 뭐 9시간 하는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9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중개 현장에서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자, 재개발 쪽에서 거래를 시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투자를 하든 자기가 나중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든지 간에 새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개소장님 연락이 온 거예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을 한 개 거래를 했는데요. 재개발 구역이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한 개 거래를 했는데 사업 진행이 잘 돼서 사업 시행가 끝나고 조합은 분양 신청 기간이 도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분양 신청하러 오세요 이렇게 다 통보가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가서 새로 짓는 아파트 20평 신청할 건지 30평 신청할 건지 40평 신청할 건지 신청하러 갔는데 조합에 가니까 당신은 분양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면은 분양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면적의 관계도 없다고 그랬죠. 30평이든 10평이든 한 평도 분양 자격이 된다고 해서. 근데 이걸 거래를 시켰는데 조합에 가니까 당신은 분양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저 매수자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소장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분양 자격이 안 된다고 왔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얼굴이 노래가지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불을 떨면서 이야기 왔어요. 근데 그럼 소장님 이거는 누구한테 샀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다른 소장님한테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장님한테 또 그 거래한 소장님을 또 찾아갔어요. 이 소장님도 물어보니까 이 소장님도 분양 자격이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시킨 거예요. 그 소장님 이거 분양 자격이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왜 분양 자격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최초에 판 사람 있잖아요. 최초에 판 사람이 그 구역 내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최초에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 있는 소장님이 거래를 그 중에서 1개만 한 거예요. 그래서 1개를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잘 되니까 피가 자기가 산 시점부터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매수인이 이제 투자자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팔아주세요.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쪽 소장님한테 팔은 거예요. 이 소장님도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또 당연히 분양 자격이 되는 줄 알고 또 거래를 했어요. 하고 나서 또 피가 또 3천만 원 또 올랐어요. 이 매수자는 기분 좋게 분양 자격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소장님, 그 혹시 특이하게 그 이제 협회에서 강의 들으신 분입니다. 특이하게 이거 분양 자격이 안 되는 거, 재개발 이 부동산에 분양 자격에 문제 발생할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놨습니까? 안 넣어놨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은 넣어놨대요. 그냥 일단 무조건 그냥 픽스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려주세요. 해야 되니까. 물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한테 이제 물려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장님은 특약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조합에서는
분양 자격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최초에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 요거 한 개를 더 가져오면 분양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려주세요 했는데 여기서는 안 물려줘요.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맨 마지막에 산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나잖아요. 지금 피만 8천만 원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송 걸었어요. 일단 이쪽에다가 이 소장님한테 자기가 여기 샀으니까 이 소장님은 또 무효로 한다고 해서 소송이 걸려요. 지금 저 소송이 걸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판사가 이제 가보면 다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중개소장님 다 책임이 있어요. 이쪽 소장님 책임지고 이쪽 소장님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례상 보면은 중개소장님이 100%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책임을 져요. 또 매도인도 일부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책임은 사실은 매수인이 일단 제일 많이 집니다.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니는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사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샀나? 매수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누가 해결을 못 합니다. 소송이 걸려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버리니까 이 소장님은 이제 막 하기 싫은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좀 벌라 하는데 이런 소송 걸려버리니까 자기가 막 머리 아프고 이제 중개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해결되면 일단 좀 쉬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재개발구역의 기존에 재개발구역에 있는 그 사람이 또는 그 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 자격은 몇 개 된다?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에 주택이 지금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매도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가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매도인은 이걸 언제까지 팔면 아마 분양 자격이 될 거예요. 그죠? 계속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어느 시점 전에 팔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시점 전이 언제일까요? 네.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 파셔도 돼요. 조합 설립 전에 이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한 개를 팔아버리면 이 산산도 분양자격이 되는데요. 조합 가지고 있는 걸 조합 설립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전체 합쳐서 분양자격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 것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조합 설립 전에는 파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어떤 특약을 써야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가? 자, 122조에 필수 특약 사항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수 특약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이 강의가 끝나면은 그 특약 사항을 밑에 문구가 아마 픽스가 될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그 필수 특약 사항,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재개발 구역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요. 전세 계약을 합니다. 또는 월세 계약을 해요. 자, 하게 되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아시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 구역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버리면요. 그 2년을 기간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우리 민법 위에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도정법이 정비법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요. 그 특별법 위에 상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간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또는 매매하게 되면 전세를 안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게 됐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구역의 임대차 물건은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2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고 조합에서 이사하라고 통보했을 경우에는 즉시 이사해야 되고 이사비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다음 취득세가요. 자, 취득세는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취득해줘야 돼요. 우리 확인 설명서 뒤에 보면 취득세 얼마라고 넣는 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가 저 거래를 했어요. 주택인데 거래를 한 건 했는데 취득세가 85제곱미터 이하고 6억 이하면 취득세 1.1입니다. 그죠? 1.1%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래서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다 쳤어요. 그 잔금 치는 날 보통 법무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잔금 치는 날 보통 취득세를 다 완납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 1.1%를 납부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1억짜리 거래를 했다면 110만이 취득세입니다. 110만 원 주고 법무사님한테 취득세 납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법무사님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소장님, 취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1 맞는데, 주택이면 6억 이하고 85제곱미터면 1.1이 맞습니다. 자, 이러니까,
주택은 맞는데 1.1이 맞는데 이 판 사람이 기존에 있는 주택에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 20평이었는데요. 주택이 20평이었는데 1억짜리였어. 그 11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가 10평을 증축을 시킨 거예요. 10평을. 그러다 보니까 전체 30평 중에 20평은 1.1인데요. 전체 30평 중에 10평은 취득세가 4.6이 나온 거예요. 취득세가 더 많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가 갑자기 원래 110만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취득세가 나와버렸어. 지금 그러면 매수인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300만 다 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중개소장이 뭐 어디 된 겁니까? 소장님 알아서 물려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허가에 관련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요 최근에도 나왔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 열심히 보통 거래해본들 한 3억짜리 거래봤자 100만 원 남짓이거든요. 100만 원 남짓인데 취득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빵꾸 나면은요. 이거 뭐 내 중개보수로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취득세에 관련해서 꼭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도 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무허가로 증축된 거 있는지 없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양도세요. 우리 양도세는 그 의무가 없는데 꼭 파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이거 팔면 양도소득세 몇 프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주택 팔려고 하는데 재개발 구역이에요.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몇 프로 내야 되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주택이 몇 채 있습니까? 이러니까 평생 30년 동안 주택 한 채밖에 없었대요. 우리 영감하고 주택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지금 몇 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가 있었대요.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 받으려면 보통 몇 년 보유하면 됩니까? 2년만 보유하면 되죠. 2년 보유만 하면 되죠. 주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조정지역은 이제 해야 되는데, 주거까지 해야 되는데, 비조정 지역은 그냥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비과세가 돼요. 9억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주택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대. 주택 한 채밖에 없대. 팔면 비과세입니까? 아닙니까? 비과세요. 비과세로 안내를 했어요. 비과세 안내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소장님, 이게 갑자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한 개밖에 없는데 왜 양도세가 이게 나왔죠? 양도세가 나중에 보니까 중과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판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중개소장이 양도세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신고도 안 했어요. 가산세까지 붙여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소장님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일입니까? 자 이랬는데 재개발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이 크거나 감정평가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1+1이라고 그럽니다. 2개짜리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2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개짜리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30평 하나, 20평 하나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요. 주택이 그냥 2주택이 돼버립니다. 진행 절차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신청만 돼 있는데 아직 아파트 받지도 안 했어. 내가 30평 하나, 20평 하나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에 이렇게 신청만 했어요. 신청만 했는데 이게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요. 이 시점부터 이 사람은 1가구 2주택이 돼버립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나머지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근데 세금을 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해버린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전에 했다 그러면 그냥 비과세예요. 근데 관리처분인가 이후를 해버리니까 1가구 2주택을 한꺼번에 같이 팔다 보니까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돈이 나왔다는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이제 막 소송 걸라고 막 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게 비과세라고 이야기한 게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런 건 없대. 그냥 말로만 했대. 그래서 중개사님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고 잡아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사장님 3천만 원 물려줄래요?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때는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든지 일단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 법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막 큰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중개보수 못 받아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3천만 원 주든지 또 뭐 협의해가지고 얼마나 또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합은 입주권 거래할 때 실거래가 신고.
조합원 입주권 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 필증이 2장이 나오는데요. 소장님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면요. 가계약하고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내고 등기 필정보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재개발 구역에는요. 등기 필정보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조합 가서 명의를 바꾸러 가야 됩니다. 왜냐면 조합원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매도인 조합원에서 내한테로 조합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바뀌다 보니까 조합 가서 명의 바꾸러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주비가 나왔다면, 이주비도 대출이거든요. 이주비가 나왔다면 이주비 대출 은행 가서 매도인, 매수인 데리고 가서 대출 승계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또 중도금까지 나왔다.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 은행 가서 또 대출 승계 시켜줘야 되고요. 분양 계약까지 됐다. 자, 그러면 분양 사무소 가서 명의 이전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실거래 신고를 잘못한 거야. 2장이 나오는지를 몰랐어. 이분이. 그래서 실거래 신고 한 개를 가지고 조합 가서 명의 바꾸고 은행 가서 이주비 대출 은행 가서 일하고 중도금 대출 은행 가서 승계하고 분양 사무소 갔는데 실거래 신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거래 신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벌써 이분들 이거 데리고 매수인 매도인 데리고 막 하루 다녔는데 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후 한 서너 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실거래 신고 새로 해오세요. 이래 되니까 소장님이 급해진 거야. 전화가 온 거야. 소장님 이거 좀 실거래 신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온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실거래 신고 해가지고 필증을 2개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중요한 건 매수인 매도인이 사람이 참 좋아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때 와가지고요. 매도인이 집에 가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 끌고 다니더니 일 잘못했다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한 2주 있다가 해결을 하긴 했는데 참 괴롭죠. 예, 일을 처리는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실거래 신고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 볼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사비는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이사비가 매도인 매수인 누가 가지고 간다? 사실은 그 구역마다 관례가 조금씩 있긴 하는데요. 중개소장이 정하기 나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분양 계약까지 했다면 인지세라는 게 나와요. 보통 1억부터 10억까지 거래했을 때 인지세가 15만 원 정도 인지세가 나옵니다. 그 인지세는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될까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그 거래를 2억짜리 거래를 하는데요. 마지막 인지세가 남은 거야. 인지세를 매도인이 그 인지세에 있으니까 매도인 내세요 하니까 인지세를 매도인이 그래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냅니까? 사는 사람이 내야 되지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인지세 이거 15만 원 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거는 그 매도인이 해줘가지고 넘기니까 매도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중개소장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반반씩 냅시다 이래도 서로 안 내려고 그래. 그럼 중개소장이 뭐 짜는지 아닙니까? 처음에 초보 소장님들 에이씨 15만 원 들어봐라 내가 낼게요. 내가 낼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중개보수 겨우 100만 원 받아가지고 15만 원 내가 낸다니까요. 뭔 말이냐면 이 인지세도 초기에 계약할 때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매수인이 내야 됩니다. 또는 반반 7만 5천씩 내야 됩니다. 미리 정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하지 않고 잔금 때까지 가면 내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개발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했는데 에이씨 재개발 이제 안 할래 하는데 아이 머리 아프고 막 이거 보니까 막 사고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도저히 못 하겠는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물론 평택은 많이 진행은 안 되는데요. 진행이 상당히 많이 돼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평택에서 나는 꼭 오로지 토지만 할 거야. 막 이러신 분들 사실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는데 하시다 보면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 봅니다. 전문가로 보기 때문에 다 물어봐요. 친구도 물어보고 친척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중개사는 물어보는데 버벅버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요거를 넘어버리게 하면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 구역 내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면 그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내가 다 거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역에 거래 한 달에 지금 거래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달에 10건씩 15건 치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데가 다 잘 된다 해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이런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요 단계만 딱 뛰어넘어 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돈이 돼요. 아주 좋은 분양 자격이 되는 거 아주 소규모로 몇 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거 수익 될 것 같다면 중개하지 말고요.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족 명의로 사줘요. 사줬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5천만 원 피 1억 이렇게 남기고 또 팔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만 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참 재미있긴 한데 그래서 제 들으신 분 중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되게 재밌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뭐 딴 건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배우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더 별 게 없어요. 네.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그죠? 자,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0.4%,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0.9%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 조합은 입주권은 우리 관리 처분인가 이후부터를 조합은 입주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합은 입주권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주택들이 이제 다 허물어졌어요. 철거 다 됐어요. 철거 다 되고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조합은 입주권을 거래하는데 그럼 철거가 다 된 조합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봐서 0.4% 이하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토지로 봐서 0.9% 이하로 받아야 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예. 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토지로 봐야 됩니까? 국토부에 제가 그걸 질의를 했어요. 우리 어쨌든 많이 받으면 일단 좋잖아요. 많이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관리 처분 끝나고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조합은 입주권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올렸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의 부동산은 조합원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는 거는 중개보수를 얼마 받으라는 겁니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또 다른 답변은요. 토지로 받아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100% 자기들도 확신을 못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고요. 한쪽에서는 토지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0.9%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0.9%까지.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려면 질의 행신했을 때 법제처가 질의 답변한 게 더 구속력이 더 같지 않을까요? 근데 법제처에서 나오는 것도요. 그게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도 유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판결하고 똑같다고 부정은 못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질의한 것도 항상 이런 답변 주고 몇 미터 일어난다.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소한 0.9는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심하면 또 많이 받아도 국토부에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해서 내가 2%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우길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또 우리한테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요. 5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